자, 여러분 댓글 쇼방 방문 열렸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저도 지금 입장했습니다. 예, 얼른 들어오세요. 새벽 이슬님 어서 오세요. 소크라테스 형 어서 오세요. 요다님, 김근수님, 기경님도 오셨고요. 오늘도 100등 이러면서 들어오셨는데 문 열자마자 1400등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언제나 써니, 정영미 오늘도 굿 오셨습니다. 박자스민, 꼬마뚱보님. 뚱보 이런 말은 우리 어렸을 땐 참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이런 말 안 쓰지 않아요? 뚱보. 요새 큰일 나요. 뚱보 이런 말. 꼬마뚱보님 이거 스스로한테 쓰셨으니까 뭐 괜찮긴 하지만 요새는 진짜 이런 말 안 써요. 네, 요새 예쁘다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무한도전 정영돈이 마지막이었어요. 미스 가락시장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큰일 나요. 아니 근데 좀 저는 그런 게 저는 뭐 예쁘다 이런 말 쓰면 전 좋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 멋있다 이건 써도 돼요. 멋있다까지는. 아니 근데 그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가 아니라 각각의 맥락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안 쓰는 게 편해요. 아예 안 쓰는 게 편하다? 저한테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 저도요. 이쁘다, 예쁘다, 멋있다, 얼굴 천재다, 뭐 다 괜찮습니다. 못생겼다도 돼요? 뭐 그것도 평가하니까 받아들여야지. 탐탁치 않은 거. 못생겨졌다라고 얘기한 분도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우리 사이 지금 뭐 김준일 평론가나 저는 그런 거 갖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괜찮은데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외모에 대해서 어쩌다 저쩌다 뚱뚱하다 뭐하다 뭐 예쁘다 심지어 예쁘다도 민감한 분들은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꼬마뚱보님 조금 닉네임을 조심스럽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세로이님이 근데 예쁘다는 왜요? 이러시는데 그조차도 외모 평가 당신한테 평가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를테면 그렇대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아우 너 예쁘다 이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직장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갑자기 와서 현정 씨 이쁜데 뭐 이러면 그 약간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현정 씨 좋은데. 현정 씨 이쁜데 남자친구 생겼어. 그러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그러네. 그 맥락이면. 근데 그 톤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대화는 사실 톤앤 매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은큼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개슴츠레 오늘 입술 색깔이 뭐 어떤데 이러면 느낌 다르잖아요. 해본 자연스러운데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정말 음치만 해도 1도 없고 정말로 오늘 광일 씨가 예뻐 보여서 예쁘다고 한 것뿐이에요라도 듣는 광일 씨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쓰지 말자가 된 거구나. 내 의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도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홍준표 당시 후보가 뭐 키높이 뭐 그런 게 토론에서. 본인은 웃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또 얘기하다 또 정치 얘기죠. 그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키높이구도 또 뭐 얘기했지? 보정속옷, 보정속옷, 생머리 이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진짜로 웃기려고 그랬대요. 웃기려고 진짜 했대요. 웃기려고 한 거래요. 그냥 유머.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겼다는 게 사실 이 시대의 상황을 아예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홍 후보 쪽 캠프에서는 홍 후보님은 진짜로 이게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토론 재밌게 해보려고 유머러스하게 평상시 홍준표 시장의 그 유머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서 상대 본인이 놀랐다라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렇죠. 말하는 사람은 그 의도 아닌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이게 기분 나쁜 거거든.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그런 건 존중해가면서 가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네. 그래서 아까 세로이님이 질문하셨죠. 예쁘다는 건 칭찬인데 왜 안 돼요가 아니라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왜 명절에도 왜 결혼 안 하니? 왜 결혼 안 해? 왜 남자친구 없어? 이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잖아. 어르신들은 다 걱정해서 하시는 거지. 그게 뭐 조롱하려고 하시는 거겠어요, 친척 어르신들이. 근데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장 소장님. 그럼요. 네. 본인이 이제 좀 기분 좋게 농담으로 재밌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걱정스러운 말도 안 하는 게 맞고 칭찬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좀 삭막해진 건 네, 있겠어. 많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 때 가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오면은 취직은 했니? 뭐 남자친구는 어떠니?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대학은 정했니? 그렇죠. 성적은 잘 나오니 걱정인데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그러면 이제 명절 분위기가 삭막해지죠. 얘기 안 하시는 칭찬도 함부로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AI 질문하면은 무조건 좋은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물어보면은 그거 참 좋은 질문이에요. AI가 챗GPT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뭐 그러면서 정리해 주는 무조건 칭찬으로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좋은 질문이었나 보다 하는데 나중에 듣다 보면은 이거 너무 영혼 없이 칭찬을 남발하는구나. 그래서 칭찬마저도 이게 적당하게 맞춰서 하지 않으면은 기분 나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AI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도 제가 이제 저 댓글에 별을 키우는 아이님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은평구 살다가 고양시로 와서 장성철, 김준일 두 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사는 사람, 고양시 사는 사람. 웬 지연이야 이게 지금. 그래도 칭찬해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 한마디만 할게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뭐 집안 어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약간 감수성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명절에 만나서 사실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왜 취직은 어떻게 되니, 뭐 결혼에 뭐 애인은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또 삭막하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선 후보라든지 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하는 것과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그렇죠. 서로 약간의 관용들이 좀 필요하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기분을 생각해 주세요가 있다면 말하는 사람의 그 취지도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상호 간의 노력이 있다면 사회가 지금보다는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지금 꼬마 뚱보님 때문에 이렇게 되고 뚱보 한 명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꼬마 뚱보님 사랑합니다. 이게 더 재밌어요. 나가지 마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요. 장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결국은 금요일 차담회에 못 오셨어요? 춘천까지 가가지고 10,000원짜리 해장국 먹고 되돌아왔습니다. 결국 운동 못 하셨어요? 비가 와가지고요. 못 해가지고. 행사 취소? 거기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비 그칠까 기다리다가. 아이고 진짜. 권 할머니 해장국집 가가지고 해장국 먹고 왔어요. 권 씨예요, 거기. 네. 참. 그래서 올까 했는데 오면 다 끝났겠더라고요. 끝났지. 네. 김가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트 PD 어서 오시고요. 네, 김준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4명은 우리 장 소장님 빼고 4명은 금요일 차담회에서 진짜 좋은 시간 가졌잖아요. 네. 김준 평론가 어떠셨어요? 뭐 정말 좋았고요. 네. 뭐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 150만 구독자 그리고 전국에 많은 청취자들이 있는데 사실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또 직접 만나 뵙고 얘기도 듣고 또 저에 대한 칭송이 얼마나 많던지 잘생겼어요. 얼굴 천재. 진짜? 난 못 들었는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귓속말. 아니 한 분은 진짜 잘생겼어요 했잖아요 그날. 한 분 하셨어요. 한 분. 예,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3% 전체 비중의 3%. 일각의 그런 해석이 나오네요. 뭐 어쨌든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또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사진 한 장씩 다 우리 하티 PD가 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꿀단지들이 한 장씩을 다 찍어드렸는데 거기에 감동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트 PD. 하트 PD 자상하다고. 예. 집에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김광일 기자는 오프닝 노래 불렀잖아요. 네, 열심히 또 재롱을 또 떨었죠. 와, 진짜. 네. 김광일 기자 그렇게 키 큰 줄 몰랐다고 또 지금 후기 이메일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들어와요. 네, 그런 것까지 키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잘생겼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전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자들이 들어오고요. 하여튼 좋았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한번 또 기회 있으면 차담회 2회, 3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이 들어오셨죠. 15,000명 입장하셨으니까 슬슬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한칼 토론 본방송에서부터 여러분 이어지는 거니까요. 못 들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본방송 한칼 토론 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한칼 토론에서 판세 분석했고 구도 분석했고 앞으로 구도는 어떻게 흘러갈 건가 분석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 상황 이제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렸거든요. 김문수 후보 캠프의 상황. 김광일 기자가 요새 캠프들 다니면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잖아요. 일단 제일 분위기 좋은 곳은 어디예요?
뭐 그러니까 지지율과 상관없이 분위기 여기는 으쌰으쌰 분위기가 되네 뭐 이런 데는 어디예요? 일단 변화가 있는 곳은 네. 이준석 캠프죠.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는 사실 늘상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뭐 계속 압도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거기는 분위기가 좋다기보다는 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뭐 이제 당선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더 몸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더 커서 분위기가 좋다보다는 좀 몸살이는 그런 분위기인 거고 국민의힘 어떤 내홍 뭐 자중질환을 보고 그 보수의 뭐 일부 민심이 사실 또 이준석 후보 측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뭐 달라진 뭐 상황이 보인다 이러면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 네. 김문수 후보가 되면서 네. 중도표를 좀 중도 보수표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지금 그 캠프에 들어가면서 업이 됐다. 제가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다른 프로그램 지지율 대책 회의 프로그램을 지난 주말에 1박 2일 동안 지방에 출장을 가서 1박 2일 동안 예능 비슷하게 좀 찍고 왔어요. 저기 보도국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그 패널 한 사람인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 개혁신당에 네. 거기 이제 지금 당의 유세 총괄 또 일정 총괄을 맡고 있는데 저희 촬영 스케줄 다 끝나고도 거기는 지금 새로 추가되는 일정들 잡느라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 새벽 2시까지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막 추가되는 것들을 막 꾸리기 위해서 막 그 전과 더 달라진 것들을 넣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렇다는 건 좀 주묵구구식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딱 끝날 때까지 일정이 거의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뉴스쇼에서도 지난 한 달 동안 개혁신당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룰 일이 없었어요. 각 당의 경선이 계속 치러지고 있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하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예상 못한 쪽으로 막 상황이 안 좋게 굴러가면서 3자 구도인데 한 명은 한참 앞서 있고 그 일중이었던 데가 흔들흔들 막 내란을 겪으니까 네 분을 겪으니까 당연히 세 번째 후보가 뭐 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내란 얘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개혁신당에 그렇게까지 지금 취재에 포인트를 많이 두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달라진 상황이 있고 오늘 아침 아침 조간신문 면을 봐도 사실 그 전까지는 개혁신당에 면이 없었는데 첫 번째 후보 유세 일정을 정리한 그 보도들을 보면은 개혁신당의 면이 분명히 늘어났고 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이준석 후보가 그 전국을 다니는 일정에 언론사들이 이제 기자들을 같이 보내잖아요. 보통은 이제 약간 연차 낮은 기자들이 현장에 많이 가게 되는데 35개 매체가 어제 기준으로 따라가더라고요. 붙었어요? 네. 저는 못 봤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그렇죠. 뉴스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쇼도 한 달 동안 한 번도 언급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언급을 일부러 할 수도 없고 일부러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슈의 흐름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커지면 당연히 다루는 거고 지지율이 나오면 다루는 건데 안 그러면 안 다룰 수밖에 없는 건데 그동안 안 다뤘단 말입니다. 갤럽 기준 자유응답으로 한 2% 그리고 이제 3자 구도로 묶었을 때 한 6, 7% 정도의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둘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제 관심을 더 주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캠프에서도 사실 그런 어떤 달라진 분위기를 좀 반영해서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캠프는 그럼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직 정비가 잘 안 됐어요. 사실 결합이 잘 안 돼서 김문수 경선 캠프가 사실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럼 보통 한 다음 날이면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우리 본선 선대위 사람들 여기 누구 보내겠다라고 쫙 이제 그 명단을 보내고 그럼 당에서 이 명단과 함께 당직자들과 보좌진들과 이제 기존의 그 당 시스템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해서 금방 일사불란하게 이제 그 기용을 짜야 되거든요. 진용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양쪽의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김문수 캠프 입장에서는 당에서 우리한테 임명장도 안 주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어떻게 할지. 근데 당에서는 아니 우린 기다리고 있었다. 왜 멤버를 안 주냐. 좀 말이 엇갈리긴 한데 그게 되게 길어졌죠. 길어지고 마지막까지 지난 주말까지
뭐 엎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어제부터 이제 비로소 선대위 진용을 좀 짜고 거기 의원들도 명단이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막 짜기 시작한 상황이어서 어수선하고. 근데 약간 그것도 김준일 평론가 지난 주말까지 싸웠던 거잖아요. 그것도 진짜 치열하게 싸웠던 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한번 허그했다고 해서 적군이 아군이 되겠는가? 화학적인 결합이 지금 쉽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막 우리가 싸우다가 딱 땡! 지금부터 합쳐. 너랑 나랑 원팀이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쉽겠나 너무 쉽겠나. 무서우셨어요. 너무 무서우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주말에 좀 무섭게 싸웠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 물리적 결합 다 안 돼요. 두 개 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은 네. 21일만 지나보자.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게 돼 있다. 지금이야 당무 우선권 갖고 있으니까 비대위원장도 임명할 수 있고 선대위 관계자들 다 임명할 수 있지만 21일 후면은 당신은 낙선한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당신은 떠난다. 당은 우리가 또 장악을 한다. 그냥 21일만 잘 그냥 면피하면서 버티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히 이번 대선보다 대선 이후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뭐 비판을 좀 하자면은 국민의힘은 제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려 때 무신 정권이에요. 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 무신 정권이 이제 뭐 기억 뭐 이제 역사 속의 추억의 이름들 뭐 하자면 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해가지고 무신들이 계속 잡고 있는데 수장만 계속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책임 정치와 정당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수 정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이렇게 하면은 세력들이 있고 당내 개파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다가 권력을 잡고 당내 권력을 잡고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럼 다른 개파가 또 잡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게 어쨌든 그 물 안에서 이렇게 교체기는 하지만은 그나마 이게 새 얼굴도 들어오고 뭔가 새로운 정책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환기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주구장창.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든 당내 주륜 치륜. 근데 그건 윤석열의 정점으로 했잖아요. 지금 가장 상징적인 게 저는 이 당은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점이에요? 아니 이게 한밤의 쿠데타였잖아. 정치 쿠데타. 그럼 책임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 실패를 했으면요.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권성동이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지금 누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실제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이 사람이 총선을 그러니까 대선을 지휘하고 한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뒤에 권성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권성동은 할 말이 없으니까 책임 논의 올까봐 그냥 뒤에 서 있더라고요. 계속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무신 정권 같이 집단화돼 가지고 계속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갈고 계속 갈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저는 이거를 정치 쿠데타라고 봤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쿠데타가 있었으면요. 실패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윤석열도 날아갔잖아요. 지금. 탄핵됐죠. 내란 이제 이게 저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12.12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전두환 노태우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전두환이 갑자기 실패는 했지만은 제가 보안사령관직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안사령관 유지하는 꼴이에요. 지금 이게. 저는 권성동을 위시한 이 세력들을 교체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답이 없다. 이 정당은. 저는 이거는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짓지 않으면은 보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동훈 특히 반한동훈 정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급제동이 걸린 거거든. 사실은 권성동에 대한 책임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꼬이고 꼬인 게 한동훈만은 안 되라는 이 주류의 정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류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김문수도 약간 격에서 이제 권성동을 재신임하고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가면은요 보수는 답이 없어요. 정말로. 누가 됐다. 한동훈이 아무리 싫어도 한동훈으로 내세웠다가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잡고 이게 정당 좀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대선은 끝났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김문수 후보의 한계도 있고 김문수의 어떤 스탠스도 오락가락하고 옛날 막 말실수 나오고 옛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미 한계가 뚜렷한데 이 상황까지 가면은 이제 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이 대선 네. 이후에 그게 그래서 제일 관건이에요. 대선 후가 지금 더 관심사다. 김준일 평론가의 관심사는 대선 후다. 입체적인 토론을 위해 네. 권성동 원내대표 측의 입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지적을 이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측에 비슷하게 전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답을 들었는데 네. 원래는 사퇴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의원들이 말려서 나왔다. 그 이유는 이번 대선 때문이다. 첫째로 만약에 사퇴하게 되면 네. 원내대표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너무 나쁜 뉴스들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절차적으로 공고하고 나서 최소 4흘 뒤에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그럼 한 그 일주일 가까이를 또 원내대표 경선 뭐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걸로 당 내분만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건 이번 선거구도에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하나. 또 하나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자리를 갖고 남아 있으면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나름 이 어떤 그 전 상황에 대한 봉합, 뭐 통합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를테면 어제 가락시장에 그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랑 같이 갔었잖아요. 갔죠. 거기 송파 지역구인 박정훈 배현진 의원도 같이 있었거든요. 예, 현장에. 예. 그러니까 친한계.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친한계랑 우리 같이 좀 통합이 됐다. 이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네, 네. 이런 측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이 남아 있으면 통합의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 남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남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의견도 좋아요. 예, 그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측에서는 그런 이유로 남아 있다란 이야기. 근데 여하튼 대선 후에 당권을 놓고 치열한 어떤 경쟁이 있을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피할 수 같은 없죠. 경우에는.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 졌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한동훈 후보 지지층에서는 지금 이 주말 상황 보면서 진짜 부글부글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도 원망스럽고 친윤 지도부도 원망스러운 거지. 한독수 총리도 원망스럽고. 왜냐? 그냥 순리대로 갔으면 한동훈 후보가 2강에서 김문수 후보를 누를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되게 미미하게 시작했잖아요. 애초에 시작이. 근데 무서운 기세로 막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 단일화 요 이야기로 김문수 후보가 대놓고 나서 이 사달이 났고 결국은 진짜 못 볼 거 다 보여준 다음에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됐고 이제 토론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판판이 깨지지 않겠느냐. 심지어 이준석 후보한테도 깨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리고 화도 많이 나고. 근데 현실적으로 당 내에서 네. 세력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한 16명 되는 것이고 대부분 다 초선이라든지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정치적인 역량이 강한 큰 그러한 분들은 없는 것 같고 당원 투표에서 뭐 38%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뭐 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안철수 뭐 유승민 뭐 이렇게 개혁 성향의 당원들이 지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발톱을 너무 일찍 드러내는 게 좀 걱정이 돼요. 저는 힘이 약하잖아요. 네. 그럼 발톱 감춰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 비율 맞추는 것이 명분이 없다면은 지금처럼 뭐 거세게 공격할 수 있지만 보수 우파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경선에 진 후보로서 당원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욕할 당원이나 의원들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주만 퍼붓고 있거든요. 니들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나를 찬성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쪽에 감정만 더 쌓이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정치권의 이제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의 전략적인 정치공학적인 조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2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유승민 당시에 경선 후보가 좀 억울하고 열받고 화나지만 손 좀 들어주고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 해주고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줬으면은 저 경기도지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은혜라는 저격수를 안 내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기도지사 돼요. 그럼 이런 상황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보수 우파의 대안이 유승민이 될 수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저도 이제 입체적인 토론을 위해서 반론을 해보자면, 근데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탄핵 찬반의 문제고 계엄에 대한 이야기고 뭐 이런 건데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그래서 완전 뜻이 다른 후보를 내가 지지합니다. 여러분 뽑아주십시오.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다른 거면 몰라도 막 이런 생각을 밖에서 그냥 아니 탄핵에 대해서 당신 뭐 반대한 거 사과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입장 내야 돼. 이렇게 그냥 계속 그냥 피켓 시위하는 거랑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후보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선거 이기려면은 후보님 이거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보수파의 승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밖에서 계속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분론적으로는 김현정 앵커님 말씀이 맞는데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내가 힘이 부족하잖아요. 현실이다.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야, 그거 한동훈 다시 봤네. 괜찮네.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의원들 넓혀가는 게 맞지. 지금 저렇게 하면요 고립돼요. 당 안에서. 그러면은 대선 끝나고 나서 그냥 친윤들이 우리 저희 전당대 안 할래. 그냥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그냥 우리 비대위 체제로 갈래.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제일 이재명 정권하고 내가 제일 잘 싸울 수 있어. 나 그냥 원내대표 나 계속 할게요. 다수의 의원들이 그래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행보와 메시지를 내세우는 게 맞고 어쨌든 졌잖아요. 그러면 선거 돕는 게 맞죠. 자, 근데 그 어벤져스 영화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래를 내다보는데 1400만 605가지 미래를 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찾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의 수를 다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타임스톤도 뺏기고 뭐 누구는 죽고 막 그런 루트를 밟아가지고 결국은 이기는 그런 스토리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의 수가 다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온전히 다 결집을 하고 뭐 한동훈이든 홍준표든 다 합쳐서 가고 하나가 되고 이준석 후보는 좀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고 그래서 양쪽이 합치고 이재명 후보는 실수를 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영화에서나 그게 가능하지 현실에서 되겠냐 모두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건 그렇게 되면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다. 다들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당장 대선 후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걸로 가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누구는 희생하고 누구는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대선 후를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대선 후 본다고 하는데 당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대선 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만 보겠습니까? 다 그렇게 보니까 저도 보는 거죠.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지방선거는 공천권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결국 그것을 향한 치열한 싸움들이 이미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천 중요하죠. 공천 중요한데 지금 이 분위기로 이 상황으로 나가면 공천 받으면 이길 수는 있나요? 이길 수는 있나요?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 그러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역대 모든 선거 중에 대선 안에 1년 안에 치러진 선거는 집권당이 대선에 이긴 정당이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 대승했어요. 자, 제 대표적인 게 2007년 이제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이긴 다음에 4개월 뒤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2008년 4월에. 그때 민주당 81석 했습니다. 역대 최소 그러니까 전체 보수 뭐 친박연대 등등등 해가지고 그때 200석이 넘었어요. 그렇죠. 저기 자민련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2017년 대선 이후에 2018년 거의 1년 뭐 이제 한 1년 1개월이었는데 민주당이 역대급 그때는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24개 가져갔어요. 강남구청장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살려면요. 공천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롭게 완전히 게다가 이번에는 내란 계엄 사태까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 뭐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지금 아스팔트 보수하고 뭐 광장 세력하고 손잡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지금 권성동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찍어줄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가 됐든 보수가 살려면요. 지금 이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무신 정권 정말 염증납니다. 저는 진짜 이걸 보는 국민들 보수 진영에서도 염증난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근데 저는 이제 인식의 간극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전국 기준의 선거 얘기인데 네. 아마 지금 이 당의 다수는 전국 선거를 보기보다는 영남 선거, 지방의 지방 선거 중에서 의원들은 사실 지금 영남 거의 반영남당인 거잖아요. 영남 이외 지역의 의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특히 뭐 기초 광역단체 자치단체가 있을 텐데 뭐 광역자치단체 정도야 그나마 이제 중앙에서 또 이제 관여를 하겠지만 기초의회나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사실 그 지역에서 공천권을 또 같이 갖고 가는 게 있다 보니까 보수가 아무리 불리해져도 기초의회 같은 게 보통 이제 2표가 있잖아요. 네. 한 표는 그래도 국민의힘 찍을 거 아닙니까? 그 공천은 내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리하는 것들을 하겠죠. 네. 결국은 공천권 지방선거 바라보는 그 싸움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본방송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동훈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공천권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는 선거에 지방선거 말씀하셨잖아요. 지는 선거에 왜 공천권을 행사해? 그렇게 하지만 그 이유를 내다보는 거죠. 그 이후에는 총선도 있고 또 대선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때 하부 조직을 다 내 사람으로 만들면 다음번에 내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 또 할 수 있고 대선 후보 될 수 있고 총선 공천권 가질 수 있고 당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대선 끝나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벌어지게 되면은 정말 치열한 전당대회 경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큰 흐름은 친윤 세력과 한동훈 세력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세가 너무 기울어져서 세력이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열받죠. 화나죠. 후보 자리 뺏긴 것 같고 현실적으로 힘이 부족하면은 일단은 힘을 키워라. 내 힘을 키울 때까지는 당내에서. 조금 좀 선당우사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본방송에서 하나만 이야기 이어갈게요. 본방송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가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를 꺼내다 끝났거든요, 여러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일단 하와이로 갔죠, 김광일 기자. 네, 갔죠. 네. 하와이로 이분은 떠나셨는데 어떻게 정치판에서 선거판에서 이름이 더 많이 나오고 본인도 SNS를 놓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북 끊을 때까지는 뭐 완전한 정계은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설마 하와이에서? 시간이 좀 다를 테니까 어떨까 모르겠네요, 지금. 이거 완전히 떠나셨는데 떠난 게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일단 SNS 혹시 있나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SNS에다가 홍준표 시장을 언급했어요. 이렇게.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유머,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면서 가장 쭉 내려오다가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죠. 굉장히 길게. 저 양이 전부 다 홍준표 시장에 대한 찬사였어요. 그리고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준표 후보 캠프의 경제책사였던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를 영입합니다. 예. 이병태 교수가 또 길게 SNS를 썼는데 나를 오라는 데가 많았다. 이준석 캠프에서도 오라고 하고 뭐 이재명 캠프에서도 오라고 하고 근데 나는 계속 보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캠프 쪽으로 갈 그건 아닌데 가서 뭔가 바꿔보고 싶다 이런 거였던가요? 너무 좌파로 가는 거 맞겠다.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결국은 이재명에 조인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후보. 잠깐 한 가지만요. 이병태 교수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사실 말이 많았어요. 아까 제 본방송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어떤 설화가 몇 번 있었고 구설이 있었어요. 어떤 설화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위안부 발언. 막말. 네, 뭐 친일은 뭐 당연한 거다. 그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신분열증이다. 뭐 이런 거 비롯해서 말을 많이 해놓은 것들이 있고 또 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성범죄 뭐 의혹 같은 것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인 건 확실히 무혐의라고 얘기해 주시죠. 증거 불충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구설들이 있어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약간 찬반 논란이 있었군요. 찬반 논란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분을 민주당 선대위에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인은 조인합니다 썼지만 선대위에서는 그럼 제안이 들어갔으니까 조인합니다 나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제안을 했겠죠. 근데 아직 확정됐지 지금 오늘 며칠 논란 중이구나. 현 상황 기준으로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세계일보가 단독해서 썼어요. 선대위 영입 안 한다. 뭐 이렇게. 그럼 어제 한다로 기사가 나고 본인도 SNS에다가 갑니다 썼는데 마지막 선대위에서 최종적으로는 안 받는 게 되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꼭 선대위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방식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병태 교수가 상징적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정규재 주필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수 인사들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지금 뭐 줄 서가지고 사실 들어가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이 한 10만 명 돼요. 진짜로 한 20만 명 됩니다. 100만 명. 여하튼 100만 명이야? 여의도 광장. 장 소장님은 아니. 저 아니에요. 여기는 영입 제안했는데 안 간다고. 이것도 지금 선대위만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배가 불렀어 아주. 자가 발전 아니야 지금? 자가 발전 맞아요. 여하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좋은 이야기를 한 거 그렇죠. 맞고요. 네, 막걸리. 이준석 후보도 어제 인터뷰 나와서 얘기했어요. 홍준표 시장 하와이 갈 때 배운 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잘해보라고 했다. 양강구도 될 거다 잘해보라고 했다. 이제 이런 이준석 후보는 홍준표 시장이 먼저 부른 것도 아닌데 본인이 가서 마중 간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홍준표 시장 잡기 경쟁이 사실 치열한 거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죠. 홍준표 시장한테 선대위원장 해달라 요청했는데 물론 거절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모두가 다 러브콜을 보내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님? 오세훈 시장 불출마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밥 먹으려고 안 달란 거랑 똑같죠. 뭐 당연하고 지금 근데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런 러브콜은 금방 잦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잦아든다라는 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한두 번이면 족하죠. 사실 이제 다른 이슈로 갈 텐데 홍 시장 지지자들의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 시장의 표가 있는 거죠 지금. 홍 시장 표가 있죠. 쉽게 말해서 정치판에서 먹을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모두 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홍 시장이 조금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좀 젊은 세대의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그게 필요한 거죠. 지금 뭐 필요한 건데. 뭐 딱히 모두가 러브콜을 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한 사람만 러브콜을 했을 때 그나마 조금 한 사람을 지명해서 지지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제로죠, 제로. 제로예요? 오세훈 시장도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의 영향력은 끝인데. 영향력이 끝이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같이 뭔가 파트너로서 뭐 통합에 국정 운영하자 이런 메시지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근데 홍 시장이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시죠. 뭐 이렇게 페북에 올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배신자론. 이재명한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끝나고 홍 시장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 지금은 홍 시장이 가장 빛날 때는 자기하고 무관한 거 독설 퍼부을 때, 평론할 때. 그러니까 저랑 결이 비슷해요, 되게. 이게 아니라 제가 권성동 권영세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KBS 라디오에서 얘기했거든요. 바로 페북에 올라오더라고요. 뭐라고요? 두 사람 정계 은퇴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비슷한 거야.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독설을 퍼붓는 스타일이. 너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김준일 캠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제가 홍 시장께 그동안 좀 몹쓸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약간 구세대적인 그런 좀 마인드나 이런 걸 버리라는 말씀에서 한 거고 어쨌든 홍 시장은 지금은 가장 빛날 때예요. 지금은 뭔가 정치적 스탠스를 하지 않고 다 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경선 끝나고 나서 이낙연 세 일부가 사실은 윤석열 지지 쪽으로 갔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파이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변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항상 뭐 요 정도 되면 변수 얘기하죠. 남은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건데 사실 지금은 지지율 차이가 어떤 대선보다도 너무나 크게 나기 때문에 변수 얘기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강 1중 1약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3자 구도의 변수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뭐 3등이 2등 되고 2등이 1등 되고 뭐 이런 아주 막 엄청난 거 아니더라도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장 소장님. 없어요. 변수 없다고요? 없어요. 좀 짜내 보세요. 좀 짜내봐요? 어떻게 짜내 보겠습니다. 네. 그
순서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데의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압도적인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 그런 결정적인 변수 이거는 찾기 어려울 것 같고요. 득표율이 만약 50%가 안 넘는다라고 하면은 독재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지금 입법부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되면 행정부를 장악을 한다. 지금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은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할 것 같다.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목 2명까지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사도 진보 진영으로 상당히 유리해진다.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 그냥 한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된다. 대한민국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로 민주사회를 유지해 왔는데 과연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이 선택한 후보가 독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여기에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의 뜻까지 선택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나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야. 나 내 맘대로 해도 돼.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당성이 부여받았어.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선거 이후에는. 그러면 국민들은 걱정하겠죠. 과연 이게 맞을까.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사회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것이 깨지게 된다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의 선의는 믿으면 안 된다. 제도와 시스템으로 민주사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걱정이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견제 심리로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장 소장님은 본방송에서 사실 이 대선판이 바뀔 것 같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다만 득표율은 좀 민주당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득표율인데 득표율은 그 사법에 대해서 사법부도 장악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느냐? 더 강화시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씀. 그게 변수란 말씀. 그래서 민주당의 조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하는 게 맞는 것이냐, 우리가 대법원을 공격하는 게 맞는 것이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저질렀던 법률적인 위반에 대해서 면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민영배 의원이 형사소송법을 개정안 낸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가 나올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 이러한 상식에 어긋난 법안을 계속 만들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거는 좀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말고 특검 법안이 어제 또 발의됐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의까지만 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탄핵이나 뭐 청문회나 특검이나 이런 게 쭉 끝까지 갈 건지 어떻게 보세요? 뭐 대선 기간에 그거를 발의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지는 않겠죠. 뭐 그 정도 바보들은 아니니까요. 뭐 이게 그러니까 로키로 지금 간다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뭐 열망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만은 중도층의 광활한 중원에서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은 최대한 하되 그거를 실행하지는 않는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기조를 대법원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에서 그거는 좀 밀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구도에서는 저는 65대 35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65대 35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걸 크게 보면 그러면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그러면 이재명, 권영국, 이준석 이 셋을 합치면 한 65가 나올 거고요.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 그러면 김문수, 황교안, 뭐 구주화 뭐 통일당, 자유통일당 이 사람들 합치면 한 30에서 3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 이미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요? 50% 좀 초반에서 뭐 이 정도 나오고 이준석 합치고 권영국 합치면은 대략 65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치면 탄핵,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 찬성파. 이 큰 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의 생각에서는 너무 이제 또 윤석열 계속 또 얼굴 나오잖아요.
윤석열 지금 어제도 지금 재판 나와가지고 쌩 들어가고 아무 말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지가 하고 싶을 때는 페북에다 그렇게 쓰다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민주당이 고맙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윤석열 얼굴 나올 때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게 벗어나기가 힘들고 이제 김건희 부를 거예요, 지금. 검찰이 지금 김건희 부른다고 했어요. 이제 소환 일정 조율이 안 되니까 부른다고 했으면 김건희 나오면 또 환기되고 끝났다.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큰 틀에서의 탄핵을 둘러싸 이게 국가적으로 너무 비상한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3대 변수. 이게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서울경제가 쓴 기사. 어대명의 3대 변수 1. 사법 강공. 아까 장 소장님 얘기하신 계속 강공으로 밀어붙이느냐 안 밀어붙이느냐 요게 변수 하나는 토론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설화 리스크 요거 하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준석이다. 네. 그러니까 토론 같은 거 하면서 얼마나 치고 올라오느냐, 요게 표를 얼마나 잠식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서울경제는 봤고요. 지금 기사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변수에 그렇죠. 대해서. 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게 뭐예요? 테러 리스크가. 테러 변수.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민주당은 굉장히 변수죠. 이거 심각하게 보고 있죠. 테러. 뭐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질 일은 없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강조하면서 이제 다른 리스크를 잠재우는 수단으로도 쓰고 있죠. 예를 들면 노출을 줄인다든지 어디 가서 뭐 토론하는 자리도 위험하다고 해서 거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자들 백브리핑 안 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언론 노출도 최대한 막는 걸로 하는 이유로 테러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민주당 내세우는 리스크는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시간 얼마 안 남았죠. 내가 그 캠프의 전략본부장이 돼보는 겁니다. 그 캠프의 전략본부장. 그러니까 뭐 그 캠프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전략본부장으로 스카웃이 됐어. 그러면은 조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언을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실래나 모르겠네요. 누구부터 갈까요? 먼저 가장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광일 기자 지금 막 눈을 굴리고 있어. 뭐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럼 이쪽부터 갈게요. 김준일 평론가님. 내가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의 전략본부장이 됐다. 해서 이제 다 사람들 모아놨어. 조언을 한마디 한다. 뭐? 계속 포기하지. 잘라! 저 본부장을 잘라!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걸 좀 주세요. 뭐 요렇게 좀 해봐라. 하나만, 한 개만. 여러 개 있어도 한 개만.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진짜 김문수 후보가 역대 보수 후보 중에서 최약체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약체고 주변 환경도 도와주지 않고. 근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16,000개, 뭐 6만 개의 경우의 수를 아무리 돌려봐도 이기기는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얼마나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이후에 집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뭔가를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가 역할을 가지고. 저는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조언 한 가지씩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캠프 전략본부장이에요. 지금 디스하라는 게 아니고 그 캠프 전략본부장 탄핵에 대해서 찬성으로 입장을 내라는 조언을 하겠다. 그러니까 찬성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탄핵 지금 계엄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과를 했잖아요. 뭐 그 진정성이 뭐가 됐든 탄핵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강성구 그게 뭐예요? 그 찬성하기는 쉽지 않으면 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려워. 본부장님 어떻게 말해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토론에서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한동훈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책임을 이게 그러니까. 집에 가게 되는 거는 이게 오직 김문수의 후보의 역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그 책임을 자기가 다 떠안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보기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내 화합을 위해서 뭔가 최소한의 조치들은 해야 된다. 진짜 어렵다. 어렵죠. 자, 김문수 후보 캠프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전략본부장, 하트 전략본부장님은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한 개만. 사실 뭐 약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나는 정말 이재명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35%는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만 가도 35%는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욕심내지 말고 그냥 중간만 가자. 튀는 거 막 내가 어떻게 해서 표를 긁어 모아야지 막 그럴 생각 없이 그냥. 아 뭐야 그 조언이 뭐 그래. 아니 일단 그 정도는 확보를 하고 가야지. 지금 가만히 있잖아. 있는 표도 깎아먹으면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 중간은 가야 되니까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계엄 잘못했다 말한 것처럼 탄핵은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런 상황 만들어서 미안하다. 뭐 그 정도 하고. 아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무난하게 가라. 네, 그럼요. 그러면 뭐 그렇게 돌출 발언을 해가지고 자기의 특징을 살리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깎아먹으니까. 오케이. 자 김광일 전략본부장님. 전략본부장. 네. 짧게 두 가지. 네. 피해자 서사. 아 그나마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강조할 수 있을 만한 게 막판에 사실 당 지도부의 그 무도한 그런 결정에 사실은 피해자 지위에 섰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에 사실 당원들의 결집을 나름대로 이제 이룰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됐던 게. 그때 쌓았던 그 내러티브를 어떻게든 마지막 한 20일 동안 이재명 후보를 가해자 지위로 어쨌든 유력한 당선 후보니까 좀 강자로 놓고 본인을 약자처럼 최대한 강조해서 그 방향성으로 좀 사람들한테 동정표를 좀 끌어올 수 있는 방식이 그나마 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선거운동의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그 또 하나가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김미애 의원의 페이스북이거든요. 이분이 좀 땡겨볼까요? 네. 김문수 캠프의 본부장을 하다가 막판에 김문수 후보한테 단일화를 압박하는 단식 농성을 했었어요. 맞아요. 단식 농성. 그랬다가 또 한 이틀 만에 정정당당 김문수 이런 지금 슬로건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다가 아마 이제 주변에서 이걸 갖고 너 어떻게 자꾸 이렇게 앞뒤 바꾸냐 이런 비판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어제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나를 조롱하는데 나는 뭐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았다. 당분간 페북 중단합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게 사실 이게 국민의힘 지금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페이스북 같은데 당내 이런 상황들을 이 에너지들은 결집시킬 수 있도록 좀 이런 사람들 포옹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좀 하나로 갈 수 있는 다독이는 그런 걸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장 소장님. 윤핵관의 대장이 되라라고 전 권유드리겠어요. 당권 잡읍시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대선 전략이 그거예요 지금. 네. 대선 전략이 대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신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대선 끝나고 진 후보 정계 은퇴인데 그보다는 당신이 정치 생명을 좀 유지를 해가지고 좀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좀 행사해라. 그러려면 윤핵관의 대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식의 전략을 짜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영남 쪽의 의원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래서 이건 극약 처방인데 한동훈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한동훈 당신 때문에 그냥 윤핵관들의 논리 그대로예요. 한동훈 당신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권 뺏기게 생겼다. 우리가 내부 안에서 그냥 조율하고 타협하고 그냥 바로잡아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영남의 강력한 지지와 윤핵관들의 대장이 돼서 대선 이후에 당권 잡고 지방선거 공천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오로지 이건 김문수 맞춤형이지 이거는 보수파나 국민의힘에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 생각을 했는데 차마 입 밖으로 못 했어요. 내가 왜냐면은 무신 정권 얘기하면서 그렇게 깠다가 저렇게 하라고 조언을 근데 역시 찐 보수네요. 장성철 소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만약 그 캠프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뭐라고 조언할 수 있겠느냐를 보면서 캠프 상황을 좀 가늠해 보자는 얘기인데 네 분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가 안 돼. 이게 정리 못 하겠네요. 이재명 후보 캠프 지금 사정이 훨씬 나은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본부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초빙이 됐다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조언이 뭐겠는가? 이번엔 장 소장님부터 거꾸로 이대로 조용히 가고 그냥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만 하시고 웃는 모습만 보여줍시다. 그럴 것 같아요. 웃어라. 네. 조언이 웃어라. 안정감을 줍시다. 김광일 기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그래도 뭔가 조언을 따졌을 때. 네. 아까 그 무슨 다른 설화 리스크 막기 위해서 백브리핑 안 하고 솔직히 백브리핑 안 하면 기자들 입장에서 힘 빠지거든요. 기사가 안 나오지. 지역까지 갔는데 그럼 유튜브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하러 가요 그러면? 기자들 백브리핑을 해야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는 쓰겠죠. 근데
뭐하러 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1박 2일 투어로 왔는데 그거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유튜브 보고 기사 쓰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힘 빠지는 일인데 근데 후보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는 최소화하려면 그게 제일 좋죠. 맞아요. 네. 그냥 이대로. 그냥 이대로 가라.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위협이 될 만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제 민주당 국회 안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권 분립을 좀 이제 중도층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너무 좀 지나치게 가지 않도록 그걸 좀 차단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예, 자 하트 PD가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으로 갔어요. 조언 한 가지씩만 하나만 한다면. 지지자들 충성 경쟁을 좀 자제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본인은 자기 관리 잘하고 리스크 관리 잘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돌출 발언들 해가지고 표를 또 버리는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 나중에 한 자리 할 테니까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충성 사람들 충성 경쟁하는 걸 그냥 놔뒀다가는 이게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뭐 삼권 분립 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인데 더 심한 말을 해가지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삼권 분립이 막을 내릴 때가 됐다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막 나오고 이런 것들 단속해라. 예, 그게 다 충성 경쟁인데 그걸 그냥 두고 볼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죠. 자, 그 조언 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조언 하나? 뭐 조언할 게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도 뭐 잘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패배에서 얻은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설화 리스크 이런 뭐 말 많이 했다가 이제 말을 아예 안 해버리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옆에서 이제 보완해주는 방식인데 저는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마지막에 조금 그러니까 국민 대통합의 메시지를 하나만 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려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독재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강성 지지층이나 이제 뭐 내란 청산 또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 대통합을 할지에 대한 약간의 비전 같은 거를 좀 선거 막바지에 한번 좀 내줘서 그런 불안감도 조금 이제 완화시키고 또 그런 비전들을 조금 그런 대로 추진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자, 이준석 캠프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김문수 캠프, 이재명 캠프 거쳐서 이준석 캠프한테 내가 전략본부장이 된다면 이런 조언을 하겠다. 어디서부터 돌까요, 이거는? 예.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에 집중적인 유세를 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왜요? 보수 우파의 적자가 되거나 미래의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TK, PK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준석 괜찮네, 한번 키워볼만 하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는 그쪽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정책적으로나 비전적으로는 어쨌든 미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공계, 과학기술, 미래 이런 얘기는 계속 쭉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물론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왜 웃으세요? 가능성이 이제 50% 넘냐, 아니면 40% 넘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욕심은 좀 버리고 내가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의 미래예요. 특히 보수 우파의 미래예요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TK, PK 쪽에 집중해라. 지금 이제 전략본부장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조언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김가연 기자. 잘 모르겠는데 안정감을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문수 후보가 잠깐 이번에 보여줬던 피해자 서사,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나름대로 이제 피해자 서사가 있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 안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피해자 서사를 가장 많이 쌓은 거는 이준석 후보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 서사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약간 돌출적인 행동들이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를테면 옛날에 이거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한번 하고 부산으로 뭐 가고 막 이런 과정들 몇 가지,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제 탄압받았던 과정들 속에서는 재치 있게 저항하고 남다른 어떤 그 반응들을 보였던 것들이 도움이 됐을 텐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 국정 최고 책임자를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나름대로는 또 갖고 가야겠죠. 그 재치 있는 것들은.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안정감에 있는 모습, 내가 전체 국정을 통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트 PD의 조언. 뭐 지금 뭘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좀 쌓는 게 이번 대선에. 그게 몇 % 정도라고 보세요?
아니 그게 사실상 목표가 돼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 정도 얻으면 이 정도면은 선전했다, 진짜 잘했다. 15%를 15. 만약에 만들어서 선거 비용을 전부 보전받는다 그러면은 정말 대성공이고 아니면은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성공이죠. 근데 이제 뭐 얼마나 득표를 하느냐 그걸 떠나서 자기 주변에 인물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그 자기 주변의 인물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사람들도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을 수 있게 이번에 준비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김준일 평론가. 뭐 세 분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동탄 선거를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네. 3자 구도에서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표를 가져오고 국민 보수 진영에서 가져오고 근데 이제 작은 어떤 지역의 선거는 이제 스킨십이 다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후보를 한번 보고 만나고 손잡고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했는데 이거는 전국 선거고 세대 간 이슈도 다르고 지역 간도 다르고 뭐 정치적 이슈 다르기 때문에 그 모델이 작동되기에는 여러 당세라든지 뭐 이런 시간적인 한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이 이유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의 적통은 이제 영남 중진에서 이준석으로 넘어간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아까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영남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영남에 가서 본인이 예전에 당대표 선거 때 대구에서 했었던 연설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사실은 그런 어떤 정면 승부? 그래서 보수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메시지가 네. 좀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히 큰 내용에 빠질 것이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권이 바뀌면은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럼 보수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준석이 굉장히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그 안정감과 알겠습니다.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예. 이렇게 각 캠프의 전략본부장이 된다면 이런 조언을 하겠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변수 이야기보다 오히려 조언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하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꿀단지들도 문자를 꽤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이는 대로 읽어볼게요. 김문수 캠프에는 이런 조언을 주신 분 계시네요. I am 럭키님. 근데 김문수 후보 혼자 뒤집어 쓰는 건 좀 그렇지.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조언이라고 좀 쓴 건가요? 책임을? 우리 작가님 뽑아놓으셨는데 사과하라는 아까 그 조언에 대해서 I am 럭키님은 근데 김문수 후보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고 탄핵을 찬성해도 반대해도 그게 다 진짜처럼 들리기에는 좀 너무 늦지 않았느냐 도투마리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화성복태님은 이준석 후보한테 조언 주셨네요. 왜 인재 영입을 안 하는가? 혼자 선거할 수는 없으니까 더 많은 좀 인재풀을 넓혀라 이런 이야기 조언으로 주셨고 애플트리님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엔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하면서 주의하라 이런 조언 주셨고요. 초대박님은 이제 어느 후보 캠프에 주신 것보다도 TV 토론에 굉장히 관심이 간다. 아까 변수 얘기할 때 쓰신 댓글인 것보다 TV 토론 3번 하고 나면 어떤 출렁임이 있을지 모르겠다. TV 토론 언제예요? 이번 주 하나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하나 있어요. 일요일에 있는 건 제가 알고요. 그 다음에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3번 있어요. 3번. 공식적으로 3번 있고 그 외에 뭐 방송사 언론사들이 더 잡을 수는 있는데 후보들이 다 응해야지만 성사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선관위에서 꼭 해라고 하는 건 3번인데 첫 번째가 이번 주 일요일 18일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더 있거든요. 요 TV 토론에 어떤 출렁임의 변수가 되지 않겠냐는 초대박님 재밌을 것 요거는 같아요.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법정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 3번에 권영국 후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지지율로 끊는 거잖아요. 지난번 지방선거. 맞아요. 지난번 지방선거의 득표율로. 그 당의 지지율. 그래서 이번에는 법정으로 해야 되는 거 빼놓고는 아마 더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권영국 후보가 거기에 들어가서 4명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4명이 쓰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가 뭐 당연히 당선될 가능성은 없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권영국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노동당 정의당 이름 바꿨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으로. 지난 저기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제가 만났는데 여기 그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그거에서
정의당 이름이 끝났다라고 저기가 얘기해가지고 그 이은주 전 의원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아, 바꾼 거 아니래요? 바꾼 거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녹색당, 노동당 이렇게 같이 하는데 정의당 이름으로 대선 후보가 나온 게 아니니까 민주노동당이라고 한시적으로 바꾼 거고요. 아, 대선을 위해서 잠깐. 이게 그러니까 시민사회계와 진보 여러 정당들의 블록이에요. 아, 연대 같은 거구나. 연대가 해서 그거를 이제 옛날 정신을 살리기 위해 민주노동당으로 당원들 승인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바꾼 건지 정의당이 사라진 게 아니니까 김광일이 잘못 얘기했다라고 이은주 의원이. 아, 그럼 대선 끝나면 다시 각자 당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 뭐 계속 그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으로 갈지 정의당 갈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시적으로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연합 정치가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연합 연대 플랫폼인데 당자를 붙이니까 헷갈렸네. 예, 그런데 이제 외국에는 흔하네요,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정의당이 조금만 더 한번 말씀드리면은. 권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돈도 없고 무도 없기 때문에 이 TV 토론에서 특히 이제 진보의 가치 그리고 증세 문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본인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진보의 부활을 지금 꿈꾸고 있다. 그러면 노동, 증세를 통한 복지 뭐 이런 것들, 환경 이런 가치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나 이쪽도 공격을 하겠지만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각을 많이 세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의당이 당명 변경의 건을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의결했는데 그럼 선거 끝나고 다시 그걸 의결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겠죠. 특이한 케이스긴 하다. 어쨌든 사라진 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역사 속으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정의당 화이팅! 카메라 보면서 이은주 의원한테 사과. 아니, 은주 의원님보다는 이제 정의당 당원들 분께 사과를 드리고요. 응원합니다. 네. 사과가 좀 건방지다. 아니,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선도 사실 선거는 축제예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인데 워낙 치열한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막 이례적인 싸움판이 벌어지고 네거티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선거 뉴스만 보기도 싫어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댓글쇼에서 웃어가면서 조언도 해가면서 아니 이 당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당도 잘하고 모두가 다 잘하고 서로서로 견제하고 서로서로 경쟁하고 이래야지 사회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권영국 후보 좀 불러주세요. 궁금해요. 권영국 후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이 하는 방송에서 불러서 하시면 되지. 저는 이미 불렀습니다. 저는 이미 인터뷰를 그러셨어요. 지역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여러 당들 취재를 해보니까 지역적으로는 그 두 가지 수도권 신도시랑 PK를 되게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 누가? 민주당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모든 그렇고 당이? 이를테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부산이 되게 구도가 안 좋잖아요. 사실 이번에 전재수원 한 명만 당선됐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이 디비지면 뭐 선거 끝이다. 디비지면 이미 이제 확정 유력하지만 반대로 또 수도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으로 가고 있던 또 유리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걸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선 저지한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양쪽을 이제 주목하고 있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특히나 이 중에 핵심적인 이제 지역이 이를테면 동탄 그리고 이제 부산인데 제가 다른 방송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지지율 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토일 이틀간 출장을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녹화한 영상을 이번 주 후반부에 이제 게시할 예정인데 그 보시면 동탄과 부산 민심이 어떤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광고한 거예요? 네, 죄송해요. 사과를 똑바로 하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커피 돌릴게요, 여러분. 김준일 평론가. 황금대지님 거짓말하셨는데 김준일님 분석은 날카롭고 탁월합니다. 최고의 평론가 오늘부터 팬입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댓글 하셨거든요. 맨날 오늘부터 팬이야. 복사해 놓으셨네. 복붙. 아니 그런데 또 이렇게 칭찬에 약하고 우리가 아부에 약하잖아요. 그치, 또 황금대지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하트 PD. 최강주사님. 김광일 기자님 육아 해방되고 지방에서 휴가 즐기신 소감 한 말씀 해달라고. 또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또 있어서 마음의 부담을 또 가지면서 출장에 임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오늘 되게 사과할 사람이 많다. 아내한테도. 자, 김광일 기자. 아프로디테님께서
실물 천재 김광일장 제 이런 거 잘 안 읽는데 무슨 말 왜 하냐면 지줄제시 K 부산 방송할 때 아프로디테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빵을 사들고 오셨어갖고 저 기장 그 빵을 사들고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어떤 분한테 좀 드릴까요? 이분 드려야겠다. 소크라테스, 아프로디테, 소크라테스 형님이 매번 같은 아이디만 주시나요? 이러면서 눈물 두 줄기. 근데 어떻게 읽다 보면은 또 겹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렇게 많은 꿀단지 중에. 소크라테스 형님,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좀 골고루 나눠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할 이야기들이 많은 20일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제처럼 이번 대선 즐기시고요.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계엄이라는 일이 벌어지면서 생긴 조기 대선이라 생각하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니까 좋은 사람 골라서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함께 즐기면서 뉴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준비해주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저는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마라톤, 하프 마라톤 또 나가세요? 그러니까 하프는 처음이신가요? 하프는 정식으로 혼자서 20km 이번 달에 91km 뛰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말에 어디 마라톤 나가세요? 서울신문 마라톤 상암동에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고 꿀단지 여러분들도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금수 광세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